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석입니다. 이 7월 칠석에 비가 내리면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물이라고 그래서 약수라고 그래요. 네. 예전에는 계곡에서 목욕들을 하고 이랬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이 있나 봅니다. 날씨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두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오늘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산을 잘 챙기셔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바람도 제법 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호남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영남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에 소나기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릴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으로 세찬비가 예상되고요.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기 북부에 최고 150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에는 30에서 최고 12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27.6도, 광주는 27.3도, 부산은 27.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덜하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북한에 인접한 지역은 범람 위험도 큰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만 10세인 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이달 18일 자퇴한 영재발굴단 출신 백강현 군의 아버지가 백 군의 자퇴 배경에 학교 폭력이 있었고 학교 측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백강현 군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학교 폭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백 군의 아버지라 밝힌 인물은 어제 개인 SNS 채널에 강현이가 당한 학폭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백 군은 지난 5월부터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조별과제에서 백 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이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백 군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백 군은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팀별 발표를 혼자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청했지만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추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실질적인 자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백 군 아버지는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의 학교 시스템만 강조하면 애초에 10살 아이를 왜 선발하셨냐면서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이 학교의 한 학생이 이렇게 영재학교하고 전체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또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백 군이 다니던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여학생 A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과 관련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A양은 특히 조별과제 문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A양은 거의 모든 학생이 수능이 아닌 수시만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특성상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중에서도 연구활동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조별과제가 임시 논문,
연구계획서 작성 등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데 강연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해당 조에게는 작지 않은 페널티였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12세와 17세란 시간의 간극은 무시할 수 없다면서 강연이의 재능과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편히 대화를 나누기엔 나이차가 적지 않아 대입이 걸린 상황에서 선뜻 함께 조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대다수였고 저희 역시 어린 친구를 책임지고 과제를 해내기에 버거운 고등학생 입시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나이 차이가 제법 나죠. 네. 10살이고 다른 학생들은 한 17살 정도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런 영재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 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볼 일이구나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 정부가 철밥통 면허로 불리는 의사면허의 재교부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로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아무런 기준이 없어 면허 재발급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데다 명확한 기준 없이 심사위원들에 따라 재교부 여부가 결정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범죄로 인해서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발급 신청이 무제한이다. 뭐 괜히 방탄 면허다, 네. 철밥통 면허다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그 견고한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중 9명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를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 관련 구체적 기준은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 관련 조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정도뿐인데요. 뚜렷한 반성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그 태도는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아, 모호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의사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의사들 사이에선 의료법에 명시된 재교부 조건인 이 반성하는 태도를 어떻게 증명할지 그 기준이 없어 면허 네. 재교부율이 낮아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 취소를 당한 사람이 3년만 지나면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면허 재교부 신청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직 의사가 많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언제까지 면허 재교부를 불승인할지 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관련 기준을 이제라도 확고히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아니 이게 거기서 왜 공부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죠? 이거 예. 범죄인데요, 이거. 이게 온 국민이 공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그런 도덕성하고 공부하고 왜 그거를 이퀄로 두는지 네.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벗어나면 그게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요. 현직 교원 중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해 돈을 버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교육을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야 할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서 팔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육부는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킬러 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받았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현직 교원들의 최근 5년간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297명의 교원이 자진신고를 했고 1명이 신고한 여러 개의 건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신고한 교원들 중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받았다고 밝힌 경우는 45명으로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몇몇 교원의 경우에는 그 사교육 업체로부터 수년에 걸쳐서 수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의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의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256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고의 지리교사는 사교육업체 5곳에서 5년여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대가로 3억 55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는데요. 이들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제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게 되면 사교육업체 현직 교원이 문제를 제공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도란 건 있겠죠. 사교육업체의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로 판단되면 충분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겸직 허가라는 게 있긴 있네요. 저도 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당연히 겸직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허가라는 게 있나?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네. 이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런 문항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이 문제를 샀을 텐데 네. 글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떠나서 그냥 다 이런 분들은 사교육 선생님으로 다 가버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자진 신고한 교원만 70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예. 겸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제재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겸직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수영장에서 소방관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게 된 5살 아이의 가족이 소방관들을 위해 치킨 45세트를 선물하고 소방관들은 이를 다시 사회복지시설에 전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훈훈한 사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119센터로 치킨 45세트가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치킨을 시킨 적 없는 한림 119 소방관들은 출처 파악에 나섰는데요. 확인 결과 치킨은 지난 15일 서부소방서 소속 김태원 소방위와 이승준 소방교가 살려낸 5세 비군의 가족들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김 소방위 등은 피서차 수영장을 찾았는데 비군이 의식을 잃자 즉시 구조와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데요. 이에 비군의 가족이 두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소방서로 치킨 꾸러미 선물을 보낸 거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비군의 가족에게 연락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치킨 꾸러미를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했고 치킨은 곧 한림읍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를 훈훈한 소식으로 해줘서 좋네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교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뭔가 다짐하게 되지 않아요? 네. 매일 하는 다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는 뭐 다짐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생각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차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 밤에 야식 같은 거 먹었어. 아유 내가 이걸 왜 먹었지?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다이어트, 금연, 금주에 대한 다짐 이런 거는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매번이죠. 당연히 뭐 매년, 매달, 네. 매 순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연, 금주, 다이어트. 네. 네. 자, 그래서 요 닥터 하우스에서 요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 준다고 그래요. 네. 보시죠.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문석입니다. 아유, 중후하십니다. 자, 오늘 중후하게 오늘 주제 뭔가요?
그 전에 이정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린 시절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숙제를 내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죠. 정말 숙제는 제 인생에 진짜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여성들의 평생 숙제,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아, 오늘 주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아, 우리 아내가 한 번 그 살을 쫙 뺐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상태거든요. 맨날 오늘 아침에도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이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생 숙제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무려 38.4%입니다. 이 중 여성은 29.9%로 30%에 육박하죠. 즉 여성 3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도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성인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은 68.6%나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3명 중 2명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저체중 여성과 정상 체중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률도 각각 35.4%, 56.2%에 달했으니 실로 많은 분들이 평생 숙제를 풀어가며 사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원래 남자보다 살이 잘 찐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호르몬 때문인데요. 남성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을 발달하게 하는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피와 지방 저장을 촉진하죠. 이는 여성만이 가능한 수유, 분만에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몸속에 미리 저장하기 위함인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량은 많지만 근육량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 남성보다 살이 잘 찌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나이 들면은 나이살이라고 이 남자들 나이 먹으면 배가 자꾸 나오잖아요. 저도 요즘 쭉쭉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걱정되는데 어쩌죠? 남성의 경우 나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근육량이 매우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똑같이 감소해 어릴 때 젊을 때보다 살찌기 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나이살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다가올 계절이 가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몸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고자 자꾸만 체지방을 축적하려 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여 배고픔을 더욱더 빨리 느끼게 되거든요. 더불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노출에 대한 긴장도 줄어들다 보니 조금은 두꺼워진 옷으로 몸매를 가리고 숨길 수 있어 긴장도 많이 풀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서 이제 살이 싹 올라오는데 그거 감출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살이 찐다는 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다가오는 가을에 마음 놓고 먹다간 건강으로부터 퇴장당하기 십상일 겁니다. 비만의 진짜 문제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암과 같은 무서운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아, 그리고 게다가 이제 살이 찌면은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만은 심리적인 문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비만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울감이 들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실제로 비만한 여성일수록 보통 체중 여성보다 우울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는 말라가지고 뭐 살찔 걱정 안 하고 막 먹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되게 커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애가 약간 우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이 좀 괴롭더라고요. 사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죠. 그러니 무작정 부정적 인식을 갖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도대체 살은 왜 찌는 겁니까? 이게 기초 대사량과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또한 비만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내분비 질환, 유전적 요인, 정신적 요인, 약물 등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비만이라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비만이라고 하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만이 아니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BMI 체질량 지수입니다. 아, 체질량 지수. 아, 제가 블랙핑크 지수는 아는데 체질량 지수는 뭡니까? 그거 어떻게 뽑아요? 체중 킬로그램을 네.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신장에 비해 체중이 적당한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정수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체중에다가 신장을 메타로 해서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암산이 이게 되는데요. 24.44. 아, 약간 아슬아슬한데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25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 과체중일 때부터 이미 길들여져 있는 나쁜 생활 습관을 바꿔 체질량 지수를 정상으로 돌리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위마다 살이 빠지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으로 구분되거든요. 이 몸속 안에 있는 게 내장 지방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호르몬 생산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으로 우리가 배를 손으로 움켜쥐면 잡히는 부위고요. 이처럼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은 구조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량 방법이나 치료법도 달라야 됩니다.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장 지방 이거 줄이고 싶으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권장드릴 수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여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섭취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내장 지방이 제거되도록 마황, 의인, 죽엽, 황금 등으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피하 지방을 줄이고 싶으면요? 의학적인 치료를 권장드릴 수 있겠는데요. 피하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층에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물리적 자극과 화학적 자극을 가하면 피부 밑에 과도한 지방을 정돈하고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우리 아내가 지금 계속 보면서 이거 받아 적어야 될 텐데 말이죠. 아, 그럼 다이어트 할 때 그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식이섬유와 순탄수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순탄수라는 성분에 있거든요. 식이섬유를 뺀 당질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순탄수 함량이 적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순탄수를 확 그냥 안 먹어버릴까요? 무작정 순탄수를 줄이는 것보다 네. 섭취하는 순탄수의 양을 적절하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하게인데요.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포도당 엔진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케톤체 엔진이 존재하거든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 포도당 엔진을 멈추고 케톤체 엔진을 작동시키면 지속적으로 몸속 지방이 줄어 우리 몸은 살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무작정 굶거나 식사량만 줄인다면 체질 개선은커녕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 그거구나. 요요가 왔던 이유가. 아, 이 탄수화물을 줄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정말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은 분들이 지방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네.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견과류 등의 음식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예. 하지만 고기의 경우 지방이 적은 살코기로 선택하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튀기는 방법의 조리법보다 삶거나 굽는 방법의 조리법이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예. 빨리 주세요, 꿀팁. 식사할 때 평소보다 더 작은 식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적은 음식이라도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많이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운동이 참 귀찮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운동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레드 카드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나요? 아무래도 운동은 필수적이죠.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기 같은 땀이 나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즉 하루에 20분에서 30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고 시간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도 이정수님처럼 정말 운동하기 싫으시다면 운동은 싫음이요. 작은 습관부터 고쳐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평소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 움직이고 마트에서도 끄는 카트보다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를 이용하고요. 양치질 하실 때도 스쿼트 자세를 조금 유지해보는 등 따로 운동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열량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운동이라는 게 시간을 내가서 어디 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활 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사실 살을 빼기 위해선 생활 습관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에만 몰두하여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둘러보면 주변에 전문가도 매우 많거든요. 꼭 도움 받으셔서 평생 숙제 건강하게 하시고 살과의 전쟁에서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의 승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박문석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정수였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어요. 네. 그 저녁에는 뭐 운동 좀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랑 밤 산책하는데 확실히 뭔가 공기가 좀 부드러워졌다, 예. 달라졌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움직여줘야죠. 이럴 때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근육도 싹 소진됩니다. 네, 아이 나이가 들수록 네.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저희가 아니, 항상 그걸 벌써 알아요? 알아요. 행가를 통해 대본으로 알게 된 거 아니고요. 예, 오늘 이것과 관련된 주제일 것 같은데 주제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생존 근육이 관건이다. 우리 몸에서 근육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같은 몸무게라도요, 근육이 많은 사람과 네. 그냥 지방인 사람은 딱 보기만 해도 다르잖아요, 사실. 몸이 또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부져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찰져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유, 근데 이게 지키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자꾸 빠지니까 네. 그게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근육은요, 30대 때 정점을 찍었다가요, 40대부터 매년 1에서 한 2%씩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그 감소율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또 70대가 되면요, 최대 근육량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때부터요, 질병의 쓰나미가 단초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30대에 근육이 절정을 찍는다고 했는데 문득 저는 이게 절정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근육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걸 사실 질병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노화에 따른 이 근육 손실에 대한 부분이 1989년 미국의 어윈 로젠버그라고 하는 교수가요, 처음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의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도 줄어들고 신체 기능 자체도 떨어지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한 2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사망 위험 또한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 4.1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행 속도가 조금씩 나이 드시면 늘어지시죠. 이렇게 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감소증이 경해졌을 경우는 그 사망 위험률이 9.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늘어진 형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최근에는 이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도 비만과 똑같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게요, 현재 우리 근육량 있잖아요. 이게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같이 넘어지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뼈가 잘 붙지 않고 오랫동안 누워 지내시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폐렴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 같은 것도 잘 병발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감염된 부분들이 온몸으로 퍼져서 폐혈증이 된다든지 심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근육 정말 관리 잘 해야 되겠고, 나이가 들수록 이걸 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노인성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존에 꼭 필요한 생존 근육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분과 오늘 네. 함께합니다. 생존 근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분인데요. 무려 22년간 대한민국의 안방극장을 책임진 분입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의 복길이 엄마 배우 김혜정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여전히 고우십니다. 아, 진짜 그대로시네. 네. 그러니까 아니요. 마음은 그대로인데요. 네. 이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죠. 아까 저기 박사분께서 근감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날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어딜 감소했어요? 저는 가끔 전원일기 재방송에 케이블 TV에서 하잖아요. 그때 본 복길이 엄마하고 지금 제 옆에 있는 복길이 엄마가 똑같으신데. 예. 그건 칭찬과 격려를 제가 받아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영원한 복길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전원일기 나오신 분들 보면 우리가 요즘에도 전원일기를 어디선가 하고 있거든요.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원일기에 그냥 멈춰 있는 분들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복길이 엄마를 연기할 때가 20대 초반이셨어요? 아, 맞습니다. 야. 제가 20대 초반 24살에 전월기 이제 일용 씨하고 맞선을 봐가지고 이제 전월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네. 뚝배기 같은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전월기 그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입성을 해서 촬영을 했었죠. 많은 팬들분들이 복길이 엄마를 사랑해 주셔서 현재까지 제가 현존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시는 집도 네. 그 전원일기 촬영장 근처라고 들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가요? 네. 전원일기 촬영할 당시에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장님이 여기 근처에 좋은 집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와,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망이요? 전망도 좋고 이제 산이 줄기가 딱 내려오면서 자청령 500호로 딱 이렇게 감싸고 있고 거기에 집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은 이렇게 쓰러져 가게 너무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말도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살고 있죠. 네. 제가 남양주 쪽에 놀러 갔는데 그쪽 동네 유명하시더라고요. 저기 복길이 엄마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터가 좋아서 이렇게 예뻐지셨나 혹은 미모를 유지하시나 했더니 네. 처음부터 미인이셨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미인대회 출신이세요. 여기 쥐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81년도에 저기 M본부에서 미스 MBC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이제 우리를 저기 뽑았죠. MBC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연기자들을 안 뽑고 여자 연기자들만 8명을 뽑았어요. 와, 조상님. 네, 맞아요. 너무 미인이세요, 정말. 제 동기생이 이제 김청, 이휘양, 홍진희 이런 친구들이 동기들이에요. 제 동기들이에요. 각자 개성이 아주 강하고, 그렇죠. 네네. 약간 프랑스 미인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지금 이목구비가 너무 옆선도 예쁘시고요. 네네. 선이 아주 옆선만 보세요. 아니, 그러면 정말 네네. 가늠이 안 되는 게 20대 때 복길이 엄마를 시작을 하셨고 네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될까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연세 그러니까 갑자기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 제 동생 나이인 것 같기도. 아니에요. 제가 저기 앤틱이에요. 먹을 만큼 먹었고요. 제가 네. 1961년생이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앞에 육자. 벌써 데뷔한 지가 40. 와, 그렇구나. 3년째 돼 가고 있나 봐요. 저보다 한 살 언니시네요. 정말요? 저는 저보고 언니라고 하라 그랬더니. 아니 저보다 저는 한 10살 정도 더. 아이, 우리 서로. 분위기 뭐죠? 아니 건강에는 뭐 물론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운동, 건강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예, 관심이 많죠. 왜 그러냐면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오빠도 저기 신장을 이식을 했고요. 네. 또 아버지도 혈압 당뇨가 있으셨고 아. 집안이 저만 빼고 다 혈압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나이 들어서 이제 당뇨 같은 거나 뭐 근육이 안 좋게 되다 보면은 합병증도 오고 그러면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고통을 안 겪으려고 이제 운동도 좋아하긴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근감소 되지 않으려고 알겠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복길 엄마 김혜정 배우와 함께 근육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근육이 뭔가 여기부터 알아봐야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근육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디빌더. 운동하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탄탄한 몸이나 이렇게 그런 보디빌더 같은 이런 근육을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 이거를 떠올리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보시면은 이런 근육이나 이런 관리가 잘 되신 분 보면은 활력도 있고 사실은 나이도 살짝 어려 보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뼈에 붙어 있는 이제 골격근이라서 보이는 건 그냥 골격근인데요. 이 근육 말고도 우리 몸에는 각종 이런 장기들 있잖아요. 뭐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곳들에도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뭐 신경 그리고 혈관 이런 데도 다 근육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육이 감소했다 하면은 이게 질병으로 연결된다. 이거는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들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근육인데요. 그런데 그 생존과 연결된다, 직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면 이 생존 근육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 과연 어디일까요? 숨 쉬어야 되고 생존에 먹어야 되고. 그런 하체 건가?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허벅지? 생존이면 하체는 아닌가? 제가 엉덩이 근육. 제가 생각할 때는 온몸이 다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아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든가 특히 나이 먹어서는 넘어져서 이제 고관절 같은 데 네, 부상을 맞아요. 입으면 부서지죠. 와병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치명적일 것 같다는 어머, 거의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수준. 그러게. 아니, 심장 근육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생각을 잘 뭐 못하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네. 정확하게 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생존에 가장 중요한 근육 바로 심장 근육입니다. 심장 근육은 이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중에서 근육 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과 같은 이 근육 운동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심장 근육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 자체를 우리 몸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심장 근육이 가장 중요한 생존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장은 그냥 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서. 네. 정말 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게 다 근육 운동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심장 근육 같은 경우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심장 근육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든다.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뛰는데 뭔가 장애가 오지 않을까요? 속도도 좀 느려지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근육이 없으면 거기 혈관 속에 찌꺼기 같은 게 막힐 확률도 더 많지 않을까 제 생각. 혹시 의대 다니고. 맞습니다. 심장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심장마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돌연사 같은 것도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아유, 그거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재활의학을 전공해가지고요. 아. 네네. 피지컬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전문가시네. 의학에 전문 용어 좀. 의학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다음번엔 저쪽 장.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심장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또 살펴볼 근육은 뭘까요? 네, 우리 보면은요, 조금만 이제 움직여도 숨 차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지금 여기도 그러신 분 혹시 있나요? 전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찔리고, 내 얘기 하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그 한층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건너는 것도 제가 제일 늦게 건너가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굉장히 느려지면서 제가 제주에 자주 오가는데 오름을 진짜 이게 못 올라가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근감소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숨이 많이 차요, 걸을.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요, 사실은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폐는 폐 스스로는 이렇게 팽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폐도 둘러싸고 있고 갈비 사이사이에도 그 근육 있잖아요. 요게 한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폐를 이제 수축했다 팽창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는 걸 도와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서 뭐 기부스 하거나 이러면 다리 같은데 기부스했다가 풀르면 거기 근육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중환자실에 환자를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 그 인공호흡기가 폐의 기능을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요걸 떼면은 숨을 잘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레이닝을 해갖고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폐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폐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은요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 숨이 찬 게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심장 박동이 제가 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인가 했더니 근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안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고 숨이 차다 보니까 다시 또 안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럼 계속 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근육이 하는 일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먹고 씹고 삼키는 일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제 그런 먹고 씹고 삼키는 것도 좀 불편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육 약화, 삼킴 근육의 약화를 또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킴 근육. 네. 이거는 또 어떤 근육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입이랑 또 턱 그리고 혀, 식도, 기도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근육들을 삼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은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먹는 속도가 좀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침을 흘리거나 음식물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삼킴 근육의 약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킴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목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는 속도도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노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근육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삼킴 근육.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 소화기계도요, 이렇게 약해지고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소화기계도 사실은 이제 다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증상이 사실은 노인분들이 사례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뭘 먹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먹으면 기도를 탁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 근육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고 먹을 게 넘어가고 그리고 다 넘어가고 나서는 걔가 이제 기도를 다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이 확실하게 되지를 않으면 먹은 게 기도로도 일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폐렴이 잘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폐혈증 가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감소증이 이런 삼킴 장애의 위험을 2.7배 높인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폐혈증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또 얘기해 줄 만한 또 다른 근육은요? 네, 우리가 또 이제 또 많은 근육이 사실은 배뇨 근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우리가 물을 막 많이 먹는지도 아는데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배뇨 근육이 좀 약화돼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자꾸 깨가지고 한두 번씩 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세 번 많이는 네 번까지 가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못 보잖아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맞아요. 와, 그런 게 다 근육하고 관련이 있는. 네.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소변 주머니 있잖아요. 이 방광 자체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 근육이 다 이제 뭐 자궁, 요도, 요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다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은 좀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요실금 증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방광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또 있어요. 그게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데 이 골반 저근이 또 약해지게 되면은 이제 기침 같은 거 했을 때 조금씩 잘 새게 되고 그런 증상이 생기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웃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배채기 같은 거 나와. 출렁기 이런 거. 네, 맞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요실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요실금 때문에 어디 외출 먼데 가기 조금 불편하다고 그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실금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배뇨 근육이 약해진 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우리 몸의 근육이 중요한 건 알았는데 네.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정말 그 부위별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근데 근육을 늘리는 거는 고사하고요. 지금 50대 근육을 60대, 70대, 80대까지도 좀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자체를 잘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근육하게 되면 제일 나이가 들면서 많이 빠지는 부위, 또 쉽게 빠지는 부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엉덩이 근육인 것 같아요. 이 목욕탕 가서 가끔 보면 볼 아닐까요? 볼 쪽이 네. 많이 이렇게 아, 빼고 볼 쪽.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또 나이 든 분들은 보면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세 다리처럼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고 이렇게 허벅지가 가늘어지죠. 허벅지가 하고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남자들은 또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 근육. 가슴 근육도 빠지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시는 것도 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김혜정 씨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30%를 차지한다고도 알려져 있죠. 허벅지 근육 같은 경우는 인체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에서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잉여 부분이 몸에 남기 때문에 당뇨라고 하는 질병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허벅지 근육이 잘 버텨주셔야지 허리, 척추를 버티는 힘도 좀 강해지실 수 있고요. 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자체도 줄이는 근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 보게 되면 허벅지 근육 자체가 상당히 적어지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연골 파열이나 이런 쪽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넘어지게 됐을 때 이 엉덩이 뼈를 보호해주는 근육도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허벅지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괜찮은 거는 같은데. 어떤지 김혜정 모르겠어요. 선배님은 괜찮아 아니 그냥 단단해 보이시는. 저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산책은 하지만 네. 스쿼트를 좀 집에서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게 근 감소가 나이에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괜찮다고 나는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방법을 준비해봤으니까 다들 나와서 허벅지 근육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보실까요? 네. 오늘 뭐 새로운 운동 배우는 건가요? 일단은 테스트 방법을 한번 네.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기본 자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벅지 근육 자체가 잘 있으신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이 허벅지 근육 자체를 버티는 근육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제가 자세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의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옆으로 한번 해서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앉으실 때 이렇게 의자에 앉으셨다가 낮은 의자면 조금 더 좋습니다. 앉으셨다가 허벅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일어나시다가 주저앉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잠못하다가 테스트하시다가 주저앉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하실 때는 방석을 까시거나 하셔서 낮은 형태에서 자세에서 일어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손을 짚지 말고요. 네, 손을 짚지 마시고 허벅지 근육 버틴 상태에서 일어나시는데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세요. 근데 쉽게 일어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시네. 언니 맞아요? 자세도 훨씬 잘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근육이. 아까도 스쿼트를 하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버티신 것 같은데 자세를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네네. 그럼 앞을 볼까요 이제? 네. 옆으로 자세를 한번 옆으로? 보여주실까요? 옆으로? 네. 네네. 이렇게 하셔서 네네. 일어나신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일어난 상태에서. 너무 살짝 가볍게 일어나시네요. 완전히 일어나지 마시고 네네. 살짝만 일어나신 상태에서 앞으로 45도 정도 이렇게 올리신 상태에서 살짝만 더 숙여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세 좋아. 아니, 근육은 30대신 것 같아요. 근육량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자세로 얼마나 버티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세 분 허벅지들 상태를 오늘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 상태에서 얼마나 일단 버티는지 자세는 보여드렸으니까 네네. 앞뒤로 돌리셔가지고 네네. 놓고 버티는 속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초를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에서 여기 가운데로 오시고. 네. 자. 1, 2, 3등일 것 같아요. 순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셨다가 네. 네.
앉으셨다가 아이고, 나 앉는 것도 잘 안 된다. 아유, 앉을 때도 이렇게. 나 이거 그냥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시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나 그냥 의자에 앉는 형태까지 일어나 보실게요. 김효정 씨 너무 잘하셨거든요. 아니, 여기서 해보실까요? 일어나죠? 난 안 일어나지는데. 일어나 보시면 됩니다. 아, 나 진짜야. 예. 안 일어나죠? 허벅지 힘이 확 들어가요. 확 들어가시죠. 네. 이게 어떻게 그냥 일어나죠? 나는 안 일어나지는데. 아니, 등산은 왜 하는 거예요? 등산을 많이 하셨는데도 김효정 씨가 훨씬 더 근육이 좋으신 것 그냥 같은데. 나 이거 안 자, 일어나지는데. 그래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야, 나 안 일어나죠.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운동 이게 많이 하시는데. 워낙 뭐 다리 근육 자체가 잘 좋으시긴 하신데 뭐 요 자체에서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조금 달라지실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어나서? 상태에서 이상 일어나셔가지고 앉으실게요. 스쿼트 형태로 쭉 앉으실 겁니다. 예. 앉은 상태에서 팔을 위쪽으로 살짝 뻗은 상태에서 제가 초를 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는 지금 맞나요? 예, 조금 내려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살짝 더 앉으셔야 됩니다. 힘들어. 더 앉으세요. 이게 그거네. 예전에 취권에서 성룡이 이 자세로 있잖아요. 그래도 다들 잘 버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무릎하고 허벅지가 막 네. 부들부들 떨려. 무릎, 허벅지 사이가 아파. 아, 지금 초를 세고 계신 거예요? 자세 풀어주십시오. 네. 보통은요, 요 이제 초를 세는 방법이 있고요. 요 초를 세 가지고 허벅지 근육 자체가 얼마나 유지하시는지를 점검하시는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25초 이상을 버티시게 되면 생존 근육이 아주 괜찮으신 겁니다. 두 분은 몇 분 할 것 같아요. 충분하실 것 같아요. 김효정 씨도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적어도 지금 앉아 계셔서 물론 이제 윤유미 아나운서는 자세가 조금 틀어지시긴 하셨지만 20초 이상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호하신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고요. 10초에서 19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0초 미만으로 버티셨다. 그러면 이 근력 상태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을 좀 키워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스트가 조금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세 자체를 잘 유지해 보시게 되면 윤영민 아나운서가 조금 허벅지 근육이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육 자체를 키워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연령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신 거에 따라서 이 근육량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지를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20대든 30대든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내가 10초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는 아까 김효정 씨 스쿼트 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네. 너무 유연하고 그러니까요. 근육도 좋으세요. 가벼우세요. 이 정도면은 정말 60대에서 30대 근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매일매일 이걸 하면서 내가 좀 초가 좀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좀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늘려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우리 스쿼트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한번 10개 정도 한번 하시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쿼트 자세 제일 중요하신 게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김윤정 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잘 못하는데 그냥 매일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죠. 네. 약간 이 엉덩이를 뒤로 좀 빼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무릎이 바깥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하셔서 뒤쪽으로 앉으셨다가 최대한 앉으세요. 앉으셨다가 일어나시고 다시 앉으셨다가 일어나시고 이정만 아나운서는 여기 무릎만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허리 뒤로 아파요. 뒤로 조금 앉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뒤쪽으로. 요 자세만 좀 잘 유지해 주시게 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는데 도움을 좀 지금 허리도 받으실 수 막 있어요. 당기고 허벅지도 당기고. 이 허벅지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뭐 이거 완전히 뭐 부셨고 우리 조금 분발해야 될 지금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젊은 나이에 심내혈관 질환으로 큰 고비를 겪었답니다. 근데 생존 근육을 강화시켜서 지금 거뜬하시다고 그러네요. 한번 만나보시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디혈관 질환.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심디혈관 질환은 매년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심디혈관 질환으로 큰 고비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공원에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 58세 김은희라고 해요. 혈관 관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김은희 씨. 걷는 포즈부터 옅은 미소까지 힘차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함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오전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야
이게 좀 활기차고 뭐라고 할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그녀. 건강하게 뛸 수 있고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꿈만 같다는데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아팠을 때 받은 진단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세불명의 뇌경색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한 대 이렇게 띵 맞은 기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일상에 쫓겨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40대에 뇌경색이 찾아왔답니다.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안 써져요. 발을 이렇게 디뎌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발에 잘 안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로하고 이 세 가지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난 후에야 잘못을 깨달았다는 그녀. 하지만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감기 때문에 이제 내과를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가겠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받은 게 심장협심증이라고 해서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뇌경색과 협심증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긴 은희 씨. 늦었지만 앞으로를 위해 피나는 건강관리를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다시 홈 트레이닝을 시작한 은희 씨. 숨이 가쁠 정도로 격렬해 보이는데요. 잠시 쉬더니 이번엔 옆으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한동안 운동에 푹 빠진 은희 씨. 그나저나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심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좋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이렇게 숨이 가쁠 정도로 항상 매일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에 3번, 4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 이렇게 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안 쉬워요.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이걸 딱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앉을 때 여기 엉덩이가 직각이 딱 되게 해서 점점 여기 허벅지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요. 절대 안 쉬워요. 이렇게. 실제 근육의 감소는 혈관 상태에도 영향을 줘 심뇌혈관 질환 및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요. 때문에 은희 씨도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근육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포인트는 이 발 뒤꿈치인데요. 청소를 할 때 틈틈이 뒤꿈치를 들어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켜준답니다. 종아리 근육이 심장까지 이렇게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에 힘을 확 주고서 청소를 해요. 실제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식단이겠죠? 오늘 그녀의 점심 메뉴는 아삭한 샐러드와 두부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육류 단백질은 좀 그렇고 그래서 콩으로 된 것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두부하고 이렇게 채소를 신선하게 해서 먹고 그래요. 요리라고 할 것도 없네요. 깨끗하게 세척한 채소 위에 두부만 올리면 완성이랍니다. 그런데 이때 샐러드 위에 드레싱 대신 뭔가를 뿌리는 은희 씨. 밀가루 같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뿌린 것은 밀가루가 아니고요. 산양류 단백질이라는 것인데 산양류 단백질이 근육 키우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샐러드에다가 뿌려서 먹고 있어요. 단백질과 채소, 식이섬유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챙긴 은희 씨표 한상 차림이 완성됐는데요. 손수 건강한 식단을 챙기며 느끼는 긍정적인 몸의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식생활을 바꾸고 나서 달라진 점은 일단 첫째, 살이 안 찐다. 두 번째, 살이 안 찌니까 혈관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혈당이 101, 102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94, 96 이렇게 되고 있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다이어트부터 혈관, 혈당까지 일석삼조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은희 씨. 긍정적인 변화 때문인지 식사를 마친 후 잊지 않고 산양류 단백질을 꼭 챙긴다고 하는데요. 식후에 이렇게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 마시는데 저는 산양류 단백질을 물에 타서 마셔요. 식후에 달달한 디저트나 커피 대신 산양류 단백질 한 잔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김문희 씨의 건강 비결 그리고 산양류 단백질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역시 산양류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산양류 단백질이 근데 뭔가요? 산양의 젖에서 나오는 단백질? 그런 건가요? 추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산양류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바로 산양류 단백질인데요. 이 산양류 생산량 자체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 함량이거든요. 네. 김 선생님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산양류 단백질 속에 이제 단백질 함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 같은 경우에는 3.2g이 들어 있었고요. 모유에는 1.2g이 들어 있는 반면에 산양류에는 3.6g, 산양류 단백질은 3.6g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모유보다는 더 많이 들어 있는 편이고요. 또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산양류에는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 산양류를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가장 완벽한 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데 이게 나이 들면 소화가 문제거든요. 왜 그 고기 같은 거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은 밤새 막 속이 막 부대끼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힘든데 소화 좀 전에 흡수 잘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네.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소화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백질의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류를 잘 고르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소화 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70대 되면 30대보다 한 절반 정도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양류에는요, 모유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속에 들어가서 위산과 엉기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부드럽기 때문에 이 베타카제인 성분 자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흡수력이 좀 약해지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한번 맛을 볼까요? 앞에 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맛있어요. 고소한데요. 오늘은 달아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오늘은 또 우리 제작진들이 안 아꼈네. 걸쭉하게. 아, 비율이 좋아. 비율이 좋아요. 네. 아,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네, 저는 워낙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화 흡수력이 아무래도 젊을 때처럼 그렇게 막 왕성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산양류 단백질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목 넘김도 좋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소화 흡수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챙겨 먹는 편입니다. 간편하죠, 먹기가 또. 약간의 아 이거 먹을 때 괜찮을까 이런 냄새라든가 너무 맛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산양류 단백질의 어떤 성분이 우리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류 단백질 첫 번째 효능은 효율적인 소화 흡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 더부룩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75%가 가지고 있는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 때문인데요. 우유 안에 있는 이런 유당이 잘 소화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산양류 단백질은요,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유랑 산양유가 담긴 2개의 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산의 역할을 하는 식초를 똑같은 양을 담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한 2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산양유는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는 데에 반해서요, 우유는요, 저렇게 보시면 식초로 인해서 응고된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산양유에 위산에서 쉽게 응고되는 알파에스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적기 때문으로 저희가 실험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 산양류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데 이게 좀 잠깐 내가 바빠서 못 사면 네. 이제 우유로 대신하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비교해 보면 이 산양류 단백질이 훨씬 흡수율이 좋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유는 약간 좀 더부룩한 느낌. 네. 우유 드시면 또 배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배는 안 아픈데 소화가 좀 덜 되는 느낌. 네네. 자, 그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어서 2번째 산양유 단백질의 효능은요? 네,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여준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에는요,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양류에 들어있는 CLA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CL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불리우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CLA는 우리가 이제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섭취해서 이것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또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예요? 네,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지방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육류 있잖아요. 이런 고기에 있는 기름들은 장세 지방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세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이 길게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쌓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산양류 단백질에 있는 그 지방산들은요, 중세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흡수랑 대사율이 빨라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이런 지방으로 축적이 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세지방산은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해가지고 우리 이런 심혈관계, 이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산양유 단백질 3번째 효능은? 높아지는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 산양유 단백질이 도움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가 되잖아요. 이 환절기에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거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산양유 단백질에는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는 모유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포를 구성하고 또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데 영향을 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산양유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1일 섭취량, 남성은 70g, 여성 같은 경우에는 55g 섭취하시는 것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생존 근육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생존 근육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건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운동을 우리 보통 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가서 뭐 근육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침대에 이렇게 그냥 다리만 이렇게 놓고서 그냥 이런 벽이나 이런 데를 그냥 미는 거 있잖아요. 밀면서 이렇게 힘만 주는 운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근육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뭐 무릎이 아프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디 가가지고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근육을 힘주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힘을 주어서 근육에 어떤 자극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재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또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완입니다. 근육은요, 강하게 힘을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하시고 나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젖산 자체가 많이 침착되거나 피로물질이 많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풀어주고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이 뭉치는 것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시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는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보충하지 않으면 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 식품, 뭐 산연유 단백질 같은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생존 근육,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생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건강 얘기를 하니까 나날이 건강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잘 챙겨야 되겠다는 막 건강 의지가 뿜뿜 솟아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워낙에 오늘 뭐 보니까 관리를 워낙에 잘하고 계셨어요. 아니, 근데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네. 저 남양주 집 가기로 했어요. 배우고. 아니 왜 우리가 활기라고 그러잖아요. 활기. 네. 아 요즘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왜 이렇게 활기가 없어 보여? 그게 근육 탓일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요. 네. 맞아요. 근육이 좀 있으면 몸이 탁 이렇게 고추 쏘고 활기가 사라져요. 네. 자, 활기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근육 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7월 7석에 비 소식 있어요. 네,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이번 한 주간 비가 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도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